저는 올해 48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2해가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20살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집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갓 26살이었고 아이도 없었고 시집살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가 떠나시는 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어리고 어색한 며느리였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떠나시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저 집 몇 개를 챙겨서 문을 나가시는 뒷모습만 기억에 남아있죠. 그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친아버지처럼 편안해졌죠. 시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을 무척 아끼셨어요. 특히 딸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처럼 다정하셨죠.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제조업체였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셔서 우리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저는 집안일과 살림을 맡았고 남편은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나가셨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급하게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을 듣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뇌출혈이라고 하셨나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저는 그냥 멍하게 서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시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든든하셨던 분이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세요? 간호사실에서 나온 여자분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키가 작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날카롭고 강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환자의 며느리고 이쪽은 아들이에요. 제가 대답했는데 그분이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며느리?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희를 훑어보시는 눈빛이 시원찮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걸. 20년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더 야위고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마치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보호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면서.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20년 전에 이혼하고 연락도 끊어졌는데 왜 보호자 명단에 시어머니 이름이 있을까요?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병하겠어.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간병을 하시겠다고요? 20년 동안 소식도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간병을 하시겠다고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나? 그 눈빛을 보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제압하고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석호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게 맞지 않겠니? 남편은 뭔가 갈등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시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병원에 상주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교대로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병실에서 지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간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간병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아버지 옷을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하시는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 방을 둘러보시더니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제가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통장이 필요해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병원비는 이미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통장이 필요하실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집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 물건을 가져가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집안의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거실 장식품들을 만져보시고 심지어 제 방까지 들여다보셨어요. 이 집 많이 바뀌었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마치 이 집을 탐색하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평가하고 계산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오시면 반가워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가 기쁜 모양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를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못된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오신 거니까 저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간병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곁에서 밤새 지키시고 식사도 챙겨드리시고 간호사들과도 꼼꼼히 상의하시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친어머니는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관심사가 간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묻는 질문들이 이상했어요. 석호가 회사 일 어떻게 하고 있어? 매출은 어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우리 집도 그런가? 아버지 보험은 어디 걸려 있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와? 처음에는 시아버지 걱정에서 나오는 당연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나 있어? 정기예금은? 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 퇴직금은 언제 나오는 거지?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것들을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아직 의식도 없으신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지 않고 다 말해주었어요. 심지어 저도 모르는 내용까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정기예금을 몇 개 더 만들어 두셨어요. 통장은 서재 금고에 있어요. 회사 지분은 아버지가 70%, 제가 30% 갖고 있어요. 퇴직금은 아마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이혼하신 분인데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이 집에서 살 때 모아둔 돈들이 있어.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산 건데 이혼할 때 급하게 나가느라 못 챙긴 게 있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있는 재산 중에서 절반은 원래 내 몫이었다는 얘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반이 시어머니 몫이라고요? 그런데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머니, 그런데 이혼하실 때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며느리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딸을 키운 게 저인데 그냥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은 시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이니까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집에 와서 마음대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가시고 통장도 챙겨가시고 심지어 인감도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인감은 왜 필요하세요? 제가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이미 보험으로 충분히 처리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실에 있는 TV, 냉장고, 소파, 심지어 제가 아끼는 그릇들까지 만져보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이건 좀 오래된 것 같네. 이건 비싼 것 같고.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을 감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간병보다는 다른 일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버지를 돌봐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재산 얘기만 계속하시고. 그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지.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시어머니를 나쁘게 생각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는 어머니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20년 만에 오신 어머니한테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맞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시어머니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느낌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확신했어요. 제 느낌이 맞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시아버지 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행히 은행에서 의식 없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요. 어머니, 그런 건 좀 성급한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급하다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 것 같아?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는 이 집의 여주인이었어. 너는 그냥 들어온 며느리일 뿐이야.
내가 재산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을 돌본 게 저인데 그냥 들어온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재산인데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맞지.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든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시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온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요즘 너희 집 시어머니 보이던데 어디 계셨어? 아,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간병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분이 부동산에서 너희 집 시세 알아보는 걸 봤어. 혹시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집 시세를 알아본다고요? 왜요? 저는 급하게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와서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매매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시세만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두 사람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모르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 시아버지를 위한 일들인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빠뜨려 놓고 간 메모장 한 장을 본 거예요. 그 메모장에는 집값이 얼마고 회사 지분, 예금, 퇴직금, 보험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돈 계산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총 13억 원 마이너스 절반은 내 목. 그 메모를 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배신을 발견하게 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메모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모셔온 시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정말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곳들을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근처 아파트들의 시세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매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분이 집을 팔 권한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성년후견인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커피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변호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상속 전문 변호사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물론 시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고 가정 상황을 가정에서 물어봤어요. 만약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데 이혼한 전 부인이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를 성년후견인이 되면 본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 과정에서 이혼한 전 부인도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얘기를 계속하는지 말이에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했어요.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시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어머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시면서 대답했어요. 아, 이거 병원에서 서류 때문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도장이 필요한 서류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몰래 봤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본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흔적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나눈 문자 메시지였어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성년후견인 승인만 나면 끝이야. 그 며느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걱정 마. 석호가 내 편이니까. 석호는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문자 메시지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어요. 이제 시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이에 조금씩 의식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아직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눈을 뜨시고 주변을 인식하시는 정도는 되셨어요. 다음 날 저는 병실에 혼자 있는 시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아,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손짓으로 뭔가 쓰고 싶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종이와 펜을 가져다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몇 글자를 쓰셨어요. 조심해라. 석호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석호도 뭐라고요?
남편도 조심하라고요? 아버지, 석호가 어떻다고요? 시아버지는 힘들어하시면서도 계속 쓰셨어요. 석호. 같이. 같이?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경고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시어머니의 질문에 너무 자세히 대답하는 것,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할 때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게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저 몰래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조용히 통화하고 베란다에서 문을 닫고 통화하고. 이상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몰래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일부 들었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년후견인 되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는 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요. 다음 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행동을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새로운 통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온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통장이었어요. 저는 그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경악할 일을 발견했어요. 시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이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아버지의 돈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이 이체된 날짜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시아버지 도장을 가져간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걸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시아버지께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보여드리는 증거들을 보시면서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실 때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시아버지는 힘들어하시면서도 종이에 뭔가 쓰기 시작하셨어요. 유언장. 유언장을 다시 쓰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또 쓰셨어요. 너만 믿는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정성으로 모셨던 시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신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저 혼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정말 큰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힘을 내시면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변호사도 불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말이에요.
변호사가 와서 시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하셨어요. 집, 회사 지분, 예금,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이 모든 재산으로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나처럼 혼자 아픈 어르신들을 도우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단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소망의료재단이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면 분명히 난리가 날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승인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은행에 가서 시아버지 명의의 계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의식을 찾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서 시아버지의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지분 이전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는 게 맞아? 아버지가 깨어나고 계시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래도 아버지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는 게 맞아? 아버지 뜻? 아버지는 지금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 하시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친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유언장을 공개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대담해졌어요. 집을 팔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지분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집 너무 크지 않아? 아버지 혼자 살기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을 내쫓고 집을 팔겠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요? 너희는 알아서 하면 되지. 이제 내가 아버지를 모실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딸이 쫓겨나는 것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의 배신이 더 아팠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것, 남편도 그것을 돕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종이에 뭔가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일 모두 부르라. 모두를 부르라고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호사, 가족, 모두. 아, 변호사와 가족들을 모두 병실로 부르라는 말씀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공개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딸을 병실로 불렀어요. 변호사도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새로운 유언장이라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을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재산으로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혼자 아픈 어르신들을 도우라는 내용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성년후견인이에요. 이런 유언장은 무효예요. 하지만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작성한 유언장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몰래 돈을 빼돌린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도왔다는 증거들도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함정이에요. 이 며느리가 아버지를 세뇌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네. 뜻이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20년.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욕심.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2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석호야. 실망했다. 친아버지를. 어떻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재산 횡령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먼저 남편과 이혼했어요. 저를 배신하고 친아버지까지 배신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성년후견인 권한을 남용해서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소망의료재단을 설립했어요. 시아버지가 회복되신 후에 함께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재단은 혼자 아픈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지만 재단 일을 도우시면서 행복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딸도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때 그냥 참고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택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의가 승리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보답을 받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딸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혼 수속도 복잡했고 재단 설립도 어려웠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딸이 도와주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는 시아버지,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재단 일로 바쁘지만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는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고
남편은 혼자 살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함께 재단을 잘 운영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딸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잘 키우고 싶어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 시어머니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시아버지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삶이 더 좋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재단 운영도 쉽지 않지만 적어도 진실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봐요.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계획한 대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고 저는 쫓겨나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홀로 외롭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재산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지금도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시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 일의 일부가 되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은 힘들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진짜 가족을 얻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50살이 되었어요. 인생의 절반을 살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기대되어요. 시아버지와 딸 그리고 재단의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저도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때는 시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결국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택했고 그 결과로 지금의 행복을 얻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시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진 가장 큰 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배신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고 저도 아무에게도 속지 않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옳은 일을 했고 그 결과로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